변태적이고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엽기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성착취물로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두를 놀라게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SNS 계정 30개를 이용해 65명으로부터 성착취물 약 7,000개를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떠올렸었을 겁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메신저 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협박한 후에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성착취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발생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일탈 계정은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계정을 일컫습니다.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메시지와 해킹 링크를 보내고 그걸 통해 가해자들은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협박해 수치스러운 동영상이나 음란물 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시란 이름으로 활동한 문영욱은 텔레그램의 1번 방부터 8번 방, 속칭 N번 방까지 8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성착취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N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SNS와 랜덤 채팅 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상 정보와 누드 사진 등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여성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전송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겁니다. 이때 암호화폐로 결제해야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아닌 익명성을 악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들의 연령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총 1,154명이었는데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20대 이하가 60.7%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피해자층이 미성년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변태적이고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엽기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성착취물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고액의 입장료를 내고 채팅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잔혹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에게 강간을 저지르도록 하는 등의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잔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으로 알게 된 것은 이런 잔혹한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고액방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잔혹한 동영상을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결국 N번 방을 처음 만든 주범인 문여궁에게 법원은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박사방을 만든 박사 조주빈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영욱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의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불법으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형태로 확장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날로그 형태의 성착취물이 디지털 형태로 확장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된 2000년 이후부터입니다. 이후 2010년부터
디지털 기기를 손에 휴대할 수 있도록 되면서 성착취물도 무한대로 확장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무한대로 확장되는 특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넓혀진다는 건가요? 1차적으로 음란물,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등이 성매매, 불법 도박, 불법 웹툰으로 유인하는 미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혹시 웨바드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저는 유포 피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웨바드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웨바드 카르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바드에는 불법 콘텐츠를 올리면 검색에서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와 웨바드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불법 업로더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웨바드 카르텔로 각 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P2P 사이트에서는 이런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범죄학자로서 교수님이 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다른 사이버 범죄와 동일한 피싱이라는 것입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말하는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보이스 피싱, 즉 목소리만으로 하던 것이 세상에 디지털화되면서 스미싱 또는 메신저 피싱으로 진화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내용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여기 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를 하거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 탈취가 이루어지는 피싱 방법입니다. 보이스 피싱이 발전된 디지털화된 버전이 스미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신저 피싱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 날 50대 자영업자 A씨가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가게 임대료가 걱정이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짝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대출 절차를 위해 앱 설치를 해야 한다며 메신저로 주소를 전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실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A씨는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지만 돈이 급한 마음에 그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구조가 이런 피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착취나 성폭력 등 성적 학대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피싱 기법을 저는 성적 피싱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성적 피싱 역시 국가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이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피싱을 시도해서 반응이 나타나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조차 생소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온라인 그루밍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온라인 그루밍은 우선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돈득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성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온라인 그루밍이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범죄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기. 둘째, 피해자와 신뢰 쌓기. 셋째,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넷째,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다섯 번째,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해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유와 협박으로 통제하기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SNS나 랜덤 채팅,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잖아요. 온라인 그루밍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성적 피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그루밍 1단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문구를 정해놓고 앱에 들어가서 Ctrl+C, Ctrl+V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답을 하는 이용자들이 피해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2단계는 신뢰 쌓기입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취약한 점, 고민을 스스로 털어놓게 만드는데요.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 그루밍 3단계는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스팸과 유사한 광고성 메시지를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유인하고 소액의 대가를 지불해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4단계인 비밀을 통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과 선물을 대가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성적 피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나 주소 등 사적인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은 부모님이나 주변인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립된 관계는 본격적으로 해유와 협박을 통해 성착취 및 학대가 발생하는 6단계로 쉽게 전환됩니다. 범죄자의 성향에 따라 성착취나 성노예 같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통제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박 씨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3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박 씨는 누구보다 친절히 다가갔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는 박 씨를 의지했고 연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사흘 만에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예쁘다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3세 어린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이라면 금방 흡수해버리다 보니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이들과의 상담에서 그때 가해자의 요구를 왜 거절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가해자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뻐해주는 가해자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착취 요구도 수락한다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의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출을 했다면 돈도 없을 것이고 홀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앱이나 채팅방에서 드러내는 가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능수능란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보면 똑똑하고 똑부러져서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사기꾼한테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피해자들이 더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그루밍과 오프라인 그루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대면이 필요한 오프라인 공간의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하는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금세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주로 3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IT 기술에 유리한 10대에서 30대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나이차가 적은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을 피해 대상으로 물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보다 소아 성애자나 가학적 성애 같은 성도착적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특성상 매우 단시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수도 순식간에 증가한다는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됩니까? 이 경우 일단 성매수 유인 행위라는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청법 제15조의 2에 신설됐습니다.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매수 유인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은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장해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1년 9월부터 경찰의 위장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친밀감 형성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반하는 아동과의 만남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가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루밍에 관한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만 연방법 내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성착취와 관련해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 목적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몇몇 범죄자들의 일탈로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경규 씨의 몰래카메라, 이 동료 연예인들이 당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배가 찢어지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같이 나온 연예인들이 저를 속여서 바닷물을 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쾌한 추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몰래카메라는 재밌는 장난인데 요즘은 이 몰카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만 아는 몰래카메라, 몰카가 과거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면 장난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부에서는 이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 촬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몰카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의 유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촬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3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촬영입니다. 그 증가 추세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2007년 3.9%에서 2015년 24.9%로 급증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은 하루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은 매일 하루에만 16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촬영 범죄 검거 건수가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몰래 촬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쏟아지는 사건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강사가 자동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 수강생들을 4년간 불법 촬영한 것이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111번이나 불법 촬영한 대학생도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공간 어딘가, 사무실이나 우리 집, 내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에 있는 물건들을 잘 보시죠. 여기서 소형 카메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볼펜, 안경, 귀고리, 콜라병도 있습니다. 저 콜라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소형 카메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물건 모두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교수님, 요즘은 소형 카메라가 상상도 못한 물건에서 발견되잖아요. 보통 소형 카메라라고 하면 볼펜이나 안경에 숨겨져 있다고 아시는데요. 그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키부터 시계, 셔츠 단추 등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요즘 카메라는 바늘 구멍 같은 작은 홈을 파놔서 작아도 120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메모리를 뽑아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몰카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학교나 국가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초소형 카메라 탐지 의뢰를 맡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법 촬영이 빈번히 발생할까 봤더니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누구나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용산 전자상가의 카메라 매장을 가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변형 카메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부남 상사가 선물로 준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까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지인이 선물로 준 시계가 범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 어떤 사람을, 어떤 물건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변형 카메라 관리법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등록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대표적인 영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용해야 하면 어딘가에 카메라가 설치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구멍을 살피게 됩니다. 저처럼 피해자가 알아서 발견하고 알아서 피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행여나 유포라도 된다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막대해 결국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소위 몰카포비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불법 촬영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가족, 친구, 이웃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의 특징은 음란물 같은 콘텐츠로 지속적인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촬영물이 소비되니까 공급도 되는 것이고 공급과 소비를 위한 유통시장이 불법이든 탈법적으로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불법 촬영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 재범률은 53.8%로 살인 재범률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몰래 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어쩌면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법 영상물을 찍지도 보지도 유포하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참변을 당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보통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집이나 직장, 학교를 찾아가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SNS나 메일, 채팅방에서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사이버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은 42.3% 정도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블로그나 SNS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로 지속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SNS나 메신저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일회의 가해 행위만으로도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서 피해자들을 무한히 따라다니며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스토킹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은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 하여금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스토킹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특히 사이버 스토킹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언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디지털 세상은 물론이고 일상까지 위협하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사이버 스토킹으로 캐낸 개인정보가 디지털 공간에 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이 정말로 무서운 게 디지털 성범죄나 오프라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스토킹과 구별되는 사이버 스토킹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네, 우선 미국의 사례부터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을 별도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21년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일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죠.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도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 찍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물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큰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용어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이라고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도 이미지 기반 학대라든가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벤지는 보복, 복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복수를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헤어지자고 한 게 복수를 유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 집단 범죄의 심각성을 단순히 사적인 갈등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포르노라는 단어가 2차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이 아닌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터넷이나 SNS, 채팅방 등으로 유포될 경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구하라 씨도 생전에 남자친구 최 씨가 과거에 함께 찍은 내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법률상의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이라든가 불법 촬영물 그리고 이미지 기반 학대물은 디지털 카메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범죄와도 연관이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보안 시스템인 CCTV도 카메라이고 요즘 많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감지나 얼굴 인식도 카메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안에서 간편하게 작동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우리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는 디지털 화면을 보이는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걸 역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와 지인 능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변호사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이 진짜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글쎄요,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부 제 사진 같지 않나요? 네, 그렇기도 하네요. 이 중에 합성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의 일종인 딥 뉴트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생성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과 음성을 의미합니다. 2017년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연예인 얼굴과 포르노그래피를 합성한 게시물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얼굴에 다른 사람 몸을 합성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제 몸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기업에서는 향후에 AI, 인공지능 기반의 페이크, 가짜 뉴스가 디지털 불신의 사회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를 더 소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영상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딥페이크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법이 쉬워졌습니다. 변호사님도 포토샵을 사용한다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몇몇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연예인과 아이돌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여성 연예인과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 배우의 몸에 합성한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청와대 민원까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희생자 25%가 K-팝 스타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연예인과 일반인 사진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285개나 만들어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자 국회에서는 2020년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1을 신설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상고지와 전자발찌, 취업 제한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실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보면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 시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사진과 영상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도 가짜 보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헝가리 회사에 20만 유로,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AI 기술로 조작한 음성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딥보이스, 가짜 목소리에 의해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도 몸도 가짜인 디지털 세상. 이제는 목소리도 가짜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SNS나 채팅 앱에서 만나는 익명의 상대방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아무나 무조건 믿어서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디지털 속 정보의 일부는 조작되고 왜곡되고 허위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범죄자들의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하면은 너무나 쉽게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가면을 쓴 채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통해 누구나 조작하고 조작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을 합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대가 선정적인 영상물에 지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쉬운 7개나 되는 영상물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른바 지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SNS를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합성물이 SNS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또는 불법 사이트에서 업로드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29%, 학생의 5.7%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지인 능욕 범죄를 가장 많이 발견했다고도 답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높은 10대를 살펴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학교 폭력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호기심 등을 이유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에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엄정한 단속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 제고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 합성물로 피해를 입거나 발견할 경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은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법 성착취 동영상의 주인공으로도 만들 수도 있죠. 양날의 검처럼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